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서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입니다. 추리소설의 교과서라고 생각될 만큼 이 장르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게 되는 책입니다. 특히나 책 주인공 셜록 홈즈의 매력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영국 드라마 셜록에 빠져서 영어는 역시 영국 영어지 하면서 한동안 난리였었고,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하는 현대판 셜록 홈즈에 넋이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셜록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The address is 221B Baker Street. 지금도 셜록과 왓슨이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니 흐뭇하네요. 영국 드라마 셜록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원작인 아서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가 워낙 잘 써진 책이었기에 셜록 드라마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최고 식재료를 가지고 있으니 음식은 당연 맛있을 수밖에 없죠. 책으로 보는 셜록 홈즈와 왓슨, 그리고 그들이 풀어가는 사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했구나 하면서 예전엔 범인을 찾기 위해 제 나름 추리를 하면서 책을 읽었다면 이번에 읽을 때는 어쩜 이렇게 매력적으로 잘 연기를 했을까? 이 부분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하면서 읽는 즐거움이 더욱 컸습니다. 여러분은 추리소설의 범인을 잘 찾아내시나요? 저는 대략 30% 정도는 맞추는 것 같습니다. 추리소설의 매력은 내가 범인을 맞추면 내 스스로 우쭐하게 되고, 못 맞추더라도 작가 대단하다. 이 장면은 이런 복선이었고 범인의 트릭은 이거였구나 하면서 내가 맞추든 못 맞추든 즐거움이 있고, 또 사건 해결을 보면서 시원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독특한 매력을 가진 셜록 홈즈와 그의 동료 존 왓슨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주홍색 연구, 아서 코난 도일. 제1부, 전 육군 군의관 존 왓슨 박사의 회고록 재판. 제1장, 셜록 홈즈 씨. 1878년에 나는 런던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육군 군의관 과정을 밟기 위해 네틀리로 갔다. 거기서 공부를 마친 후 부군의관으로 노셈벌랜드 제5 퓨질리어 보병연대에 정식으로 배속되었다. 당시 이 연대는 인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내가 부임하기 전에 제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다. 나는 봄베이 항구에 내리자마자 내 연대가 관문을 뚫고 진격해서 이미 적국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같은 처지에 다른 장교들과 함께 부대를 찾아 무사히 칸다하르에 도착한 뒤 거기서 내 연대를 만나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훈장을 받고 승진을 했지만 내게는 불행과 재앙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나는 퓨질리어 연대에서 전출되어 버크셔 연대에 배속된 후 목숨이 걸린 마이완드 전투에 참전했다. 거기서 어깨에 제자일 총탄을 맞고 말았다. 총탄은 뼈를 부수고 쇄골 및 동맥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 당번병이었던 머리에 헌신과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잔인한 이슬람 전사에게 사로잡혔을 것이다. 머리는 나를 진말에 싣고 영국군 진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통증에 시달리며 오래도록 고생한 탓에 몸이 약해진 나는 수많은 부상병들과 함께 페샤와르에 있는 기지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거기서 기력을 되찾은 나는 병동을 돌아다니고 베란다에서 잠깐 일광욕을 할 만큼 회복되었지만 우리 인도 점령지의 저주인 창자열, 오늘날의 명칭은 장티푸스임 때문에 몸져 눕고 말았다. 나는 몇 달 동안 회복할 가망이 없다가 겨우 의식을 되찾고 차도를 보이게 되었다. 몹시도 쇠약하고 수착해진 탓에 의무대에서는 하루도 지체 말고 당장 나를 잉글랜드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나는 잉글랜드로 가는 수송선 오론테스호에 실려 한 달 후 포츠머스 항구에 도착했다. 이때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후 9개월 동안 요양을 할 수 있었다. 잉글랜드에는 일가 친척 한 명이 없어서 나는 공기처럼 자유로웠다. 아니 하루에 11실링 6펜스. 오늘날의 구매력으로는 41.6파운드, 곧 7만 원 남짓. 애 수입이 허용하는 만큼 자유로웠다. 이러한 처지에서 나는 제국의 온갖 한량과 건달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오물구덩이와도 같은 런던으로 자연스레 발길이 끌렸다. 런던에서 스트랜드가의 한 프라이빗 호텔, 예약객 위주로 운영하는 민박 형태의 고급 하숙집에 머물며 한동안 즐거움도 의미도 없이 살아갔다. 나는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내가 가진 그 알량한 돈을 써댔다. 재정 상태의 경각심을 느낀 나는 대도시를 떠나 시골 어딘가에 틀어박혀 살거나 아니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후자를 선택한 나는 값비싼 호텔을 나와 조금은 덜 번듯하더라도 값싼 집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바로 그날, 크라이티어리언 바에 서 있었을 때 누가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에서 내 수술 조수로 일한 스탠퍼드라는 청년이었다. 런던이 다른 거대한 황무지에서 친한 사람을 만난 것은 외로운 사람에게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예전에 스탠퍼드와 둘도 없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는 열정적으로 그를 환영했다. 그 또한 나를 만나 반가운 듯 했다. 기쁨에 못 이긴 나는 그에게 호번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고 우리는 핸섬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왓슨? 수수깡처럼 야이고 호두알처럼 거뭇하게 탔군요. 복잡한 런던 거리를 달리고 있을 때 스탠퍼드가 잠옷 놀라워하며 물었다. 나는 그간 겪은 일을 간단히 들려주려고 했지만 목적지에 이르러서도 이야기를 마치지 못했다. 정말 안 됐군요. 스탠퍼드는 불운한 내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이제 어쩌실 거예요? 하숙집을 찾고 있어. 내가 대답했다. 적당한 가격에 편안한 하숙집을 얻을 수 있을지 물색 중이야. 참 묘한 일이군요. 옛 동료가 말했다. 오늘 내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아니, 누가? 내가 물었다. 병원 화학실험실에서 작업 중인 사람이요. 오늘 아침에 탄식을 하더군요. 썩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같이 지낼 사람은 없고 혼자 쓰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이죠. 아니 이런... 내가 외쳤다. 그가 정말 같이 하숙할 사람을 찾고 있다면 내가 제격이잖아. 나도 혼자보다는 같이 지낼 사람이 있었으면 했거든. 스탠퍼드는 포도주잔 너머로 나를 야릇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셜록 홈즈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계속 같이 지내면 아마 마음에 안 들걸요? 아니, 그에게 무슨 나쁜 점이라도 있나? 아,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좀 얄궂죠. 몇몇 과학 분야에 열광을 한답니다. 내가 알기로는 참 점잖은 사람이지만요. 의대생인가?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가 뭘 하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해부학에 정통한 1급 화학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체계적인 의학 강의를 들은 적은 없어요. 산만하고 별난 것들을 연구하지만 희귀한 지식을 잔뜩 꿰고 있어서 교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죠. 그가 무엇을 전공하는지 물어본 적은 없고? 내가 물었다. 에, 말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서요. 하지만 기분만 내키면 꽤나 말을 많아지죠. 그를 만나보고 싶군. 내가 말했다. 한 집에서 같이 하숙할 사람이라면 학구적이고 조용한 습관을 지닌 사람이 좋겠어. 지금 나로선 심한 소음이나 소동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못하거든. 게다가 소음이나 소동이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학을 뗐으니 말이야. 그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분명 실험실에 있을 겁니다. 동행이 말했다. 몇 주 동안 실험실에 얼씬도 하지 않다가 한 번 들으면 밤낮 없이 거기서 작업을 하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같이 가보시죠. 그러지. 내가 대답한 후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호번 레스토랑을 나와 그 병원으로 가는 동안 스탠퍼드는 내가 동거인으로 삼기로 한 신사에 대해 몇 가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친구와 잘 지내지 못하더라도 저를 탓하진 마세요. 스탠퍼드가 말했다. 실험실에서 가끔 만나 알게 된 것 말고는 그에 대해 나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하숙집을 같이 쓰라고 제가 권한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저한테 무슨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 안 맞으면 갈라서면 되지. 그게 뭐 어렵겠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는 동행을 빤히 바라보며 덧붙여 말했다. 그런데 스탠퍼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꾸 발뺌을 하는 모양인데 혹시 그 친구가 아주 무섭나? 아니면 이유가 뭐지? 둘러대지 말고 털어놔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스탠퍼드가 웃으며 말했다. 홈즈는 과학 취향이 좀 지나쳐요. 아주 살벌할 정도죠. 최근에 발견된 식물성 알칼로이드 한자밤을 친구에게 선뜻 투여할 인물입니다. 아기에서가 아니라 단지 정확한 약효를 알아내기 위한 탐구 정신에서 말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내가 보기에 그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그걸 선뜻 투여할 겁니다. 그는 명확하고 정밀한 지식에 대한 열정을 지닌 듯해요. 그거야 좋기만 하구만. 예, 하지만 너무 지나칠 때가 있어요. 해부실에서 실험 대상을 지팡이로 두들겨 패는 지경에 이르면 꽤나 엽기적인 게 분명하죠. 실험 대상을 두들겨 팬다고? 예, 사후에 얼마나 심한 멍이 생기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하지만 의대생이 아니라면서. 예, 그의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다 왔으니 직접 겪어보시죠. 그가 말하는 동안 우리는 좁은 길로 접어들어 그 큰 병원의 부속 건물로 통하는 작은 연문으로 들어갔다. 병원 구내는 내게도 익숙해서 길 안내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썰렁한 돌계단을 올라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 양쪽의 벽은 하얗고 방문은 죄다 암갈색이었다. 복도 끝 가까이에 낮은 아치형 출입구가 있고 그 안에 화학실험실이 있었다. 천장이 높은 방이었는데 실내에는 나란히 세워진 병도 많고 어지러진 병도 많았다. 널따랗고 나지막한 탁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중류기와 시험관, 푸른 불꽃이 너울거리는 작은 분쟁 가스램프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실내에는 학생 한 명뿐이었다. 그 학생은 멀찍이 떨어진 탁자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우리 발소리를 들은 그는 해끔 돌아보고는
벌떡 일어서며 환호성을 질렀다. 발견했어! 내가 발견했어! 그는 내 동행에게 외치며 시험관을 든 채 우리에게 달려왔다. 헤모글로빈에만, 오로지 헤모글로빈에만 침전되는 시약을 발견했습니다. 금광을 발견했다 해도 이보다 더 기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분이 의사인 왓슨이라고 합니다. 셜록 홈즈 씨. 스탠퍼드가 우리를 소개시켜 주었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따뜻하게 인사하며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아기 힘이 보기보다 무척이나 억셌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가 오신 모양이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별것 아닙니다. 그는 혼자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문제는 헤모글로빈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발견의 의미를 아시겠죠? 물론 화학적으론 흥미로운 발견이군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실용적으로는 아니 이건 근년 들어 가장 실용적인 법의학적 발견입니다. 이것으로 핏자국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리 와보세요. 그는 열을 내며 내 소매를 잡고 자기가 작업하고 있던 탁자로 끌고 갔다. 새 피가 좀 필요하군요. 그는 긴 송곳으로 자기 손가락을 쿡 찔러서 찔끔 나온 혈액 한 방울을 피펫에 받았다. 자, 이 소량의 피를 물 1리터에 섞겠습니다. 이 혼합액은 맹물처럼 보일 겁니다. 혈액의 비율이 100만 분의 1도 안 될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 특유의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용기에 하얀 결정 몇 개를 넣은 후 투명한 액체 몇 방울을 더 넣었다. 곧바로 내용물이 우중충한 젓갈색으로 변했고 갈색 입자가 유리병 바닥에 침전했다. 하하! 그가 외치며 손뼉을 쳤다. 마치 새 장난감을 갖게 되어 기뻐하는 아이 같았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정밀한 검사 같군요. 내가 말했다. 아름답습니다. 이건 아름다워요. 예전의 유창목 수지 검사는 무척 조악하고 불확실했습니다. 현미경 혈구 검사도 마찬가지죠. 현미경 검사는 피가 묻은 지 몇 시간만 지나도 무가치해집니다. 그런데 내 검사법은 새 피든 오래된 피든 똑같이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법이 진작 개발되었다면 지금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수백 명의 범죄자들이 예전의 죗값을 치렀을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중얼거렸다. 범죄 수사는 줄곧 그 한 가지 상황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용의자의 이불과 옷을 검사해보니 갈색 얼룩이 발견되었다고 칩시다. 그건 피가 묻은 것일까요? 아니면 흙이 묻은 것일까요? 아니면 녹이나 과즙이 묻은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을 곤욕스럽게 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을 만한 검사법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셜록 홈즈 검사법이 있으니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이 무척이나 반짝거렸다. 그리고 그는 갈채를 보내는 군중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축하드려야겠군요. 그가 열광하는 모습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내가 말했다. 작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폰 비쇼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 검사법이 존재했다면 녀석은 분명 교수형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브래드 퍼드의 메이슨과 악명 높은 밀러, 몽펠리에의 르페브르, 뉴올리언스의 샘슨도 있습니다. 이 검사법으로 결정타를 먹일 수 있었을 사건을 20가지나 알고 있습니다. 홈즈 씨는 걸어다니는 범죄의 연가미로군요. 스탠퍼드가 웃으며 말했다.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신문을 만들어도 되겠어요.
신문 이름은 과거의 경찰 뉴스 정도로 하고요. 그것도 꽤 흥미로운 읽음거리가 되겠군요. 셜록 홈즈는 손가락에 난 상처에 조그만 반창고를 붙이며 말했다. 이런 건 조심해서 취급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돌아보고 빙그레 웃으며 이어 말했다. 취미로 독극물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을 펴보였다. 비슷한 반창고 쪼가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데다 강상 때문에 피부가 변색되어 있었다. 우린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스탠퍼드가 높다란 산발이 걸상에 앉고는 발로 다른 걸상을 내게 밀어주었다. 여기 계신 내 선배가 하숙을 구하고 있어요. 홈즈 씨도 같이 하숙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했죠? 그래서 두 분을 만나게 해드리면 좋을 듯 싶었습니다. 셜록 홈즈는 하숙집에 나와 같이 쓴다는 것이 반가운 듯 했다. 베이커 스트리트에 있는 스위트룸을 봐두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한테 안성맞춤일 겁니다. 혹시 독한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겠죠? 나도 늘 씹스를 피우고 있는걸요. 내가 대답했다. 그거 잘 됐군요. 보통 나는 화학약품을 가까이 두고 이따금 실험을 하는데 혹시 불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혀요. 어디 보자. 또 무슨 단점이 있지? 아, 때로 의기소침해져서 며칠씩 내리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성이 나서 그런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면 곧 괜찮아질 겁니다. 이제 왓슨 박사께서 고백을 해보시죠. 같이 살기 전에 서로의 단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나는 이런 반대신문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불도그 강아지 한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좀 쇠약해져서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대중 없이 아주 늦게 일어나고 말도 못하게 게으르지요. 건강할 때는 안 좋은 점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입니다. 소란스러운 것에 바이올린 연주도 포함됩니까? 그가 불안스레 물었다. 그건 연주 나름이죠. 내가 대답했다. 바이올린 연주가 훌륭하다면 신들을 위한 향연이 되겠지만 고약하면... 아, 그럼 됐습니다. 그가 외치며 즐겁게 웃었다. 그럼 결정이 난 것으로 봐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하숙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말이죠. 집은 언제 보러 갈까요? 내일 정오에 이리 와주십시오. 같이 가서 결정하도록 하죠. 그가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12시 정각에.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와 악수를 했다. 우리는 그가 실험을 계속하도록 남겨두고 내 호텔 쪽으로 같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스탠퍼드를 돌아보며 물었다. 도대체 그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동행이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그가 별난 사람인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아하, 그게 수수께끼다. 내가 두 손을 비비며 외쳤다. 그것 참 구미가 당기는군. 그 친구를 만나게 해준 것 정말 고맙네. 인류의 진정한 연구 대상은 인간이다라는 말도 있으니 말이지. 그럼 그를 연구해야겠군요. 스탠퍼드는 그런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난해한 수수께끼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장담컨대 그를 연구하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연구당하기 십상일걸요?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게. 내가 대답했다. 나는 호텔로 한가로이 걸어가며
새 친구에 대한 호기심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제2장 추리의 과학. 이튿날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만나서 그가 말한 베이커 스트리트 221 B번지의 집을 둘러보았다. 안락한 침실이 둘, 통풍이 잘 되는 큼직한 거실이 하나 있는 집이었다. 거실에는 밝은 색의 가구가 놓여 있었고 널따란 2개의 창문으로 빛이 환하게 들어왔다. 하숙집은 어느 모로 보나 썩 마음에 들었고 우리 둘이 나눠서 내게 될 하숙비도 싼 편이어서 즉석에서 흥정을 마치고 바로 계약을 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호텔에서 짐을 옮겨왔고 셜록 홈즈는 내 뒤를 이어 다음 날 아침 5-6개의 상자와 큰 가방들을 가져왔다. 하루 이틀 정도 우리는 짐을 풀고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에 물건을 배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일을 마치자 차츰 자리를 잡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홈즈는 같이 살기에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 게 분명했다. 그는 나름대로 조용했고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드는 일은 드물었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법이 없었다. 그는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집을 나갔다. 때로는 화학실험실에서 때로는 해부실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어떤 날은 오랫동안 걸어서 도시의 가장 아래쪽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일하려는 마음만 내키면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일했다. 그러나 때로 반작용이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며칠이고 내리 들어 누워서 아침부터 밤까지 한마디 말도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럴 때면 꿈꾸는 듯 너무나 몽롱한 눈빛을 띠고 있어서 마약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 전체적으로 청결하고 절제된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리가 없었다. 몇 주일이 지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날로 깊어만 갔다. 셜록 홈즈라는 사람 자체와 외모는 아주 무심코 바라본 사람의 눈길도 끌만했다. 1m 80cm가 좀 넘는 그의 키는 지나치게 호리호리한 체격 때문에 한결 더 커 보였다. 2 눈은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듯 했는데 가끔 앞서 말한 그런 무기력 상태에 있을 때만 몽롱했다. 가는 매부리 코는 전체적으로 빈틈이 없고 단호한 인상을 풍겼다. 각이지고 돌출한 턱 역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가 연약하고 철학적인 악기를 다루는 것을 지켜볼 때 곧잘 관찰할 수 있듯이 언제나 잉크가 묻어있고 화학약품으로 얼룩진 2 손은 그 손놀림이 참으로 섬세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내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그리고 자기 신상에 관한 그의 과묵함을 깨기 위해 내가 얼마나 자주 애를 썼는지 털어놓으면 독자들은 내가 참견하기나 좋아하는 한심한 작자라고 단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당신의 삶이 아무런 목적도 없었고 관심을 끄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 건강 상태로는 날씨가 유난히 좋지 않는 한 외출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더구나 나를 찾아와 일상의 단조로움을 달래줄 친구도 없었다. 그러한 처지의 방 친구를 둘러싼 수수께끼에 열광한 나는 그것을 파헤치기 위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점에 대해 질문하자 스탠퍼드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그가 직접 확인해 주었다. 그는 지식인의 세계로 입장할 수 있는 과학학위 따위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모종의 분야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연구했고 한정된 별난 분야에 대한 그의 지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대하고 섬세해서 그런 지식을 접하게 되면 나는 아연 놀라곤 했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분명 그 누구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할 수 없고
그렇게 엄밀한 지식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엄밀한 지식을 쌓기 어렵다.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에 마음을 쓴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 그의 무식함은 유식한 만큼이나 눈에 두드러졌다. 현대문학, 철학, 정치에 대해 그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내가 토머스 칼라일의 말을 인용하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칼라일이 누구이며 뭘 하던 사람이냐고. 그러나 내 놀라움이 절정에 이른 것은 그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과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였다. 19세기의 문명인으로서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는 사실을 모르다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놀랐나 보네? 놀란 내 표정을 보고 씩 웃으며 그가 말했다. 나도 이제 그걸 알고야 말았으니 다시 잊어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군. 잊어버리기 위해? 그게 말이지? 하고 홈즈가 설명했다. 나는 인간의 뇌가 본래 비어있는 작은 다락방과 같다고 봐. 선택한 가구 따위를 다락에 보관해야 하는데 바보는 우연히 손에 넣은 온갖 잡동사니를 다 들여다 놓지. 그래서 쓸만한 지식이 밖으로 밀려나 버리거나 기껏해야 다른 많은 것들과 뒤범벅돼서 한번 건드려 보기도 어렵게 돼. 그런데 노련한 장애는 뇌다락에 넣을 것을 고르는데 아주 신중해. 장애는 요긴하게 쓰이는 연장만 골라 제대로 구색을 갖춰서 아주 완벽하게 정돈해 놓으려 하지. 작은 다락방의 벽이 탄력적이어서 한정없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매번 지식을 더할 때마다 전에 알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되거든. 따라서 쓸모없는 지식이 유용한 지식을 밀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하지만 태양계는 내가 따졌다. 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셜록 홈즈가 성급하게 내 말을 잘랐다. 자네는 우리가 태양 둘레를 돈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가 달 둘레를 돈다고 해도 나나 내가 하는 일은 전혀 달라질 게 없어.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막 물어보려는 순간 그의 태도를 보니 그런 질문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렇긴 해도 나는 우리의 짧은 대화를 곰곰이 되짚어보며 거기서 뭔가 추리를 해보려고 했다. 그는 자기 목적과 무관한 지식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지닌 모든 지식은 그에게 쓸모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그가 유독 잘 알고 있다고 내게 과시한 여러 가지 사항을 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그러다 그것을 아예 연필로 기록했다. 완성된 목록을 보며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셜록 홈즈, 그의 한계. 1. 문학 지식, 없음. 2. 철학 지식, 없음. 3. 천문학 지식, 없음. 4. 정치 지식, 박약. 5. 식물학 지식, 들쑥날쑥. 벨라두나와 아편, 독성물질 일반에 대해서는 해박. 실용적인 원예 지식은 없음. 6. 지질학 지식, 실용적이지만 제한적. 여러 가지 토양을 한눈에 구별. 산책 후 자신의 바지에 흙탕물이 튄 자국을 내게 보여주고 흙의 색깔과 경도로 그것이 런던 어디에서 묻은 것인지 말함. 7. 화학 지식, 기품. 8. 해부학 지식, 정확하지만 체계가 없음. 9. 범죄 문헌 지식, 막대함. 금세기에 자행된 모든 중범죄에 대해 낱낱이 알고 있는 듯. 10. 바이올린을 잘 연주함. 11. 목검술, 권투, 펜싱 실력이 뛰어남.
12. 영국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 우수. 여기까지 목록을 만들고는 낙담해서 이것을 불길에 던져놓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모든 재능을 조화시켜서 이 친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런 시도는 당장 때려치우는 게 낫겠어. 나는 앞서 그의 바이올린 연주 능력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닌데 다른 재능과 마찬가지로 그건 역시 괴팍한 데가 있었다. 내가 신청한 맨델스존의 노래를 비롯해서 좋아하는 몇 곡을 연주한 것을 보면 이런저런 곡을, 그것도 어려운 곡을 거뜬히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연주할 때는 음악적인 연주를 한다거나 알려진 곡을 연주하는 법이 없었다. 저녁 무렵 안락의자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무릎에 얹은 채 무심히 활을 그어대곤 했다. 때로는 화음이 낭낭하고 구슬펐고 이따금은 몽롱하고 명랑하기도 했다. 그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내 참을성을 시험한 데 따른 작은 보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아주 빠르게 잇따라 연주하고 끝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짜증나는 그런 독주에 나는 분통을 터뜨리고야 말았을 것이다. 처음 한 주 정도는 찾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방 친구가 나만큼이나 고독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지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것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두루 알고 있었다. 그 중에 눈이 검고 누루튀튀한 생쥐 같은 얼굴의 남자가 한 명 있었다. 레스트 레이드 씨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찾아와서 30분 남짓 머물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유대인 보따리 장수처럼 보이는 은발의 남루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무척이나 흥분한 기색이었다. 곧이어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노파가 찾아왔다. 언젠가는 머리가 하얀 신사가 찾아와서 내 방 친구와 면담을 했고, 또 언젠가는 벨벳 제복을 입은 기차역 짐꾼이 찾아왔다.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셜록 홈즈는 거실을 좀 내달라고 해서 나는 침실로 물러나곤 했다. 그는 이렇게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 번번이 사과했다. 거실을 사무용으로 좀 써야 해. 이들은 내 고객이거든. 이런 말을 듣게 되자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질 기회를 다시 잡았건만 다시 소심하게도 나는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대놓고 말하지 못했다. 그가 말을 아끼는 데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때 내심 생각했지만 얼마 후 자발적으로 털어놓은 말을 듣고 보니 그건 아니었다. 때는 3월 4일이었는데 이날을 기억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평소보다 다소 일찍 일어난 나는 셜록 홈즈가 아직 아침 식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늦잠 자는 내 버릇을 잘 알고 있어서 내 식사는 차려놓지 않았고 커피도 끓여놓지 않았다. 나는 철없이 심술을 부리며 배를 눌러대고는 밥 먹을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퉁명스레 알렸다. 그러고는 식탁에 잡지를 집어들고 잠깐 시간을 때우려고 했다. 그 사이에 방 친구는 묵묵히 토스트를 쩝쩝거리고 있었다. 제목에 연필로 표시해 놓은 글이 있기에 자연스레 그리로 눈길이 갔다. 생명의 책이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주위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 글이었다. 예리하면서도 황당한 글 같았다.
추리 과정이 치밀하고 강렬했지만 그 결론은 억지스럽고 과장되어 보였다. 순간적인 표정의 변화나 근육 한가닥의 실룩거림, 스쳐 지나가는 눈빛만 봐도 한 인간의 속내를 헤아릴 수 있다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그의 글에 따르면 관찰과 분석 훈련을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내린 결론은 유클리드의 정리만큼이나 오류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문외한에게는 그의 결론이 아주 기상천외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그런 결론을 이르렀는가를 가르쳐주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가 점쟁이인 줄 알 거라는 이야기였다. 글쓴이는 이렇게 말했다. 대서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해도 논리학자라면 물 한 방울만 보고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추리할 수 있다. 그처럼 모든 삶은 하나의 거대한 사슬과 같아서 그 연결고리 하나만 보아도 전체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추리와 분석의 과학은 오로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연구함으로써만 습득할 수 있는데 어떤 인간도 최고의 완벽한 경지에 이를 만큼 수명이 길지 못하다. 연구자는 가장 어려운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측면의 문제에 관심을 두기 전에 먼저 초보적인 문제에 숙달하라. 누구든 사람을 만나면 과거 경력과 직업을 한눈에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연습을 통해 관찰력이 예리해지고 어디를 보아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 사람의 손톱, 외투 소매, 구두, 바지, 무릎 또는 엄지와 검지에 박힌 못, 표정, 셔츠 소매 그런 것들을 통해 직업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유능한 관찰자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직업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